안녕하십니까, 최희준 강사입니다. 자, 2018년 게리지 컴퓨터 일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매일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중앙 처리 CPU로부터 입출력을 지시받은 후에 그 받았던 내용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입출력 장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CPU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CPU가 있고 CPU와 똑같은 모습을 갖췄지만 입출력을 전담하는 그런 장치가 뭐냐 그랬을 때 채널이라고 그랬죠. 채널. 그래서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버스라고 하는 것은 CPU 메모리 혹은 메모리 입출력 장치에 연결된 내부 선로를 말하죠. 버스. 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스크 일부를 중지하는, 디스크 일부가 중지되는 그러한 장치. DMA는 어떤 의미죠? DMA는 직접 CPU의 간섭 없이 그냥 직접 입출력 장치에서 메모리 직접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CPU하고 입출력 장치하고 동시에 메모리에 접근했을 때 100% CPU가 멀리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한 번쯤은 입출력 장치가 우선 접근해야 될다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DMA.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찾느냐. 이번 시험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 형태가 이런 박스 형태로 설명을 하고 찾는 문제가 대부분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계좌 테이블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데이터베이스 SQL 명령 중에 갱신하는 명령입니다. 갱신하는 명령. 그러니까 지금 고객 계좌 테이블에서 잔고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 고객들의 등급을 우대고객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대고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객 계좌라고 하는 테이블 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잔고가 있겠죠. 잔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겠죠. 여기 등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잔고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면 요 잔고가 여기 있는 등급을 뭘로 바꾸겠다? 바로 우대 고객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쓰는 거 맞죠? 업데이트 고객 계좌. 여기서 쓰는 업데이트에서 쓰는 전치사는 뭐예요? 단어는 바로 set이죠. set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지. value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value는 insert에서 쓰는 거죠. insert into에서 쭉 쓴 다음에 value 이렇게 쓰잖아요. value S 붙여야 돼요. 요 value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지정할 때 요 값들을 만약에 A, B, C D다 그러면 value에서 A, B 이런 식으로 주는 형태를 우리 인서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제 in이냐 between이냐 이건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죠. 원래가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냐? 배운 거라고 하면 잔고 10만 원 이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and 잔고 300만 원 이하죠.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and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절대 오버 쓰면 안 되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많이 설명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SQL 명령에서는 바로 between이라는 걸 써서 이 단어의 뜻만 잘 알고 있어도 되죠. between을 써서 그 다음에 잔고 쓰고 여기다 잔고 쓰고 10만 원
그 다음에 and 이렇게 3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대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맞고요. in은 뭡니까? i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하면 1 또는 0 또는 1. 그죠? 만약 여기서 in 써주고 10만 써주고 300만 이렇게 써주면 10만 또는 300만이야. 그러니까 범위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어색한 얘기죠. 그러니까 in은 바로 오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between이라는 것은 범위를 지정하는 and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두 번째. 뭐 센 내용만 알고 의미상만 잘 해석을 했으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답이고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것도 충분히 다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브는 뭡니까? 우리가 다중하기라는 게 있죠. 단말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이게 허브죠.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근거리를 통시한 랜에서 접속할 수 있는 중계 장치다. 맞고 리피트는 뭐야? 증폭기죠. 신호가 멀리 못 가니까 중간에서 치워주는 거죠. 디지털 형태라면 신호가 쭉 가다가 찌그러진다고. 점점 없어지면 이과 0과 1을 감지해서 다시 세게 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증폭기고 역시 장비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물리계층이 맞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랜상에서 동일 랜이라는 것은 다른 랜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네트워크에서 서브넷을 연결할 때죠. 그러니까 이쪽 하나 서브넷 여기 서브넷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 있고 여기 부서가 네트워크 여기 랜이야. 그죠? 랜. 얘끼리 연결할 때 쓰는 이런 장비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데이터 링크 계층, 2번 계층이라는 거 맞고 그다음에 결국 랜 카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이 바로 랜이죠. 랜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중간 역할 장비다. 맞고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죠. 네트워크 3계층이 아니라 게이트웨이라는 건 OS 7 계층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에서 여기 연결해 준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하니까 어떤 네트워크라도 하더라도 모든 장비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OSI 7 계층을 지원한다는 말을 알아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또 동일이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일이 아니고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브릿지에 해당되는 거죠. 동일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요거가 되려면 서로 다른 여기가 OSI 7 계층을 다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충분히 두 가지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OSI 7 계층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오는 것은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분류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획득하여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효율성과 재생을 높인 것이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죠. 뭐 프로그램을 짜든 아니면 어떤 문서를 짜든 그러면 짜다가 보면 그걸 짜고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라벨을 붙여야 되겠죠. 이건 무슨 내용이다? 여러분 회사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아니어서도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내용들을 문서화시켜서 보관을 해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걸 뽑아다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건 바로 모듈입니다. 모듈. 프로그램을 짜다가 기가 막히게 만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어요. 부분 소프트웨어. 그럼 너무 좋다. 그럼 모듈화시켜서 보관해놓으면 나중에 갖다 쓰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게 재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모듈의 재사용성을 문서까지도 확대시키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구사항 정의서는 아니죠.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받아들이는 설계, 사용자 우리가 DFD 있잖아요. DD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 분석서에 나타나는 거. 생명주기 아니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폭포수냐, 나선형이나 이런 모델이잖아.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말을 몰라도 이 세 개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첫 번째라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5번입니다. 결합도 문제죠. 결합도는 워낙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결합도는 두 모듈 사이의 관계성의 척도를 따지는 문제고 강할수록 나쁘고 약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반대로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약할수록 나쁘다 그랬죠.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순서가 나오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료 결합이 가장 좋은 결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어 결합. 공통 결합이 그 다음 내용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네요. 워낙 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누구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6번. 6번 문제 보죠. 바로 요것이 이제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새롭게 출제되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에 관련된 얘기예요. 알고리즘에 관련된 얘기. 설명을 하고 이것을 찾는 건 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두 개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출제자는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 같아요. 이쪽에. 우리 일단 1번은 알 수 있어요. 기억은. 뭐예요? 힙정렬의 알고리즘 복잡도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복잡도는 어떤 겁니까? 복잡도는 얘는 요거죠. 일단 틀렸습니다. 그죠? 얘는 틀린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공일 배낭 문제에 대한 다항 시간 내에 해결할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는데도. 그 다음 모든 M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이 배낭이라는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사용을 하죠. 자기가 뭐 좋아하는 분야,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공학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공학자. 내가 공학자다, 과학자라고 하면 이 컴퓨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내가 하는 업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 업무들은 다 해결이 되지만 공학적으로 만약에 2에 3승은 8이지만 2에 3000승이라고 한다면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공학자들은, 컴퓨터 공학자들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보통 P 형태의 다항식 문제라고 해요. 다항.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물론 이걸 해결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NP라고 그러죠. N이라는 건 none이라는 뜻이고 P는 다항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을 했다 치자. 컴퓨터가. 그럼 이건 다시 P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그런 알고리즘을 찾았다 그러면 P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NP 형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쉬운 것도 있었지만 쉬운 문제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 P 문제. 근데 딱 봤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어. 이건 찍는 수밖에 없어. 난 몰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NP 문제죠. 여러분한테는. 그런데 내가 해설을 보고 이해를 했어. 아, 이건 이해했다 이거지. 그래서 P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딱 선을 경계를 딱 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전체가 NP예요. 모든 문제가.
그중에 알고 있는 문제가 P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넓혀지겠죠? 넓혀진다는 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점점 잘 푸는 학생들은 실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P 문제가 확대되겠죠. 그래도 결국은 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NP 문제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계속 사회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NP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딱 자를 수는 없다. 해결이 되면 P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이 배낭 문제라는 거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바로 NP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개발되었다가 아니죠. NP 문제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쪽에 이제 출제자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해보죠. 이거 이제 설명한 거고. 자, 복잡도의 계산입니다. 복잡도 이론이죠. 우리가 복잡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복잡도를 한층 더 깊이 내려간 건데 추상적인 개념이고 약간 추정의 개념이에요.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시간이나 기억 장수, 컴퓨터는 가장 핵심이 다른 계산 이론의 한 부분이었다. 이걸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컴퓨터는 사람의 명령을 준 걸 판단한 거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지금의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기술은 자꾸 인공지능이 날아가죠. 인공지능, 바둑 여러 가지에서 자꾸 AI 쪽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이 출제자 입장에서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했던 거죠. 컴퓨터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말씀. 계산이 너무 어려서도 안 되고 복잡해서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해결하지 못하는 계산 문제는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한 10년 걸려. 아니 내가 계산 결과를 뽑아낼 때 10년이 걸리는 걸 언제 어떻게 써먹냐고. 그건 NP 쪽으로 가는 게 낫죠. 해결을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 NP 비당식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나 컴퓨터 자료구조, 뭐 소트, 뭐 퀵소트 여러분이 배웠던 자료구조 있잖아. 정렬이나 검색은 다 P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수학 때. 최근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암호화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어렵게 해놔야 즉 암호화를 하는 건 뭐죠? 내가 중요한 문서를 남들이 해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독하지 못하도록 암호를 거는 거잖아. 변환을 시켜야 되고 암호화시키는 과정이 이런 NP 문제로 만들어놔야 공격자가 해커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는 분야다. 바로 NP 문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NP 문제들을 이용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목학 쪽에서 상당히 잘 다루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 자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NP는 도저히 못 푸는 문제. 우리가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거의 수학 문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P 문제야 기껏해야 뭐 1 플러스 2 플러스 3 정도가 P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고차방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초등학생 입장일 때 이 고차방정식은 NP 문제입니다. 1 플러스 3은 P 문제고. 근데 얘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학년이 높아갈수록 P 문제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NP 문제는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나 NP 문제는 언젠가 어쨌든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P 문제. NP 문제. 해설을 보고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되는 것이 P 문제. 이런 것을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박사야 내가. 컴퓨터 공학 박사. 분명히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계속 갑시다. 정리한 거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있는 내용이지만 다음 일을 위해서 이건 공부해 놔야 되는 얘기입니다. NP 하드 문제라는 걸 또 NP도 구분을 두 가지로 하네요. 하드 문제, 컴플리트 문제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경우수를 전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모든 경우수가 5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면 이건 P 문제죠. 근데 모든 경우수가 막 3천억 개다. 다 어떻게 집어넣어봐.
어떤 x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자고. x의 뭐 15승, 105, 1500승, EX, 뭐 800승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x를 구하는 건 1500개를 다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고차 방정식, 오차 방정식 정도인데 수학에서 다루는 거. 이거는 문제는 있잖아. 이건 NP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1500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다 집어넣는 아주 무식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형태를 NP 하드 문제라 그래요. 이거는 몇십 년, 몇천 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NP 하드 문제라고 하고. 자, NP 컴플리트 문제가 완전 문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로 표현할 수 있는 여부가 알려지지 않으면 동시에 NP 하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 만약에 NP 컴플리트 문제가 P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NP 컴플리트 문제고, NP 컴플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알고리즘이 배낭이라는 거. 배낭. 아시겠죠? 배낭.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배낭 알고리즘이야. 배낭 알고리즘. 자, 한번 볼까요? 자, 직장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시했단 말이죠. 야,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직원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우리는 NP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수학을 되게 못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간단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인데 난 몰라. 능력이 없어서. 이건 NP 문제가 아니라고. 왜? 푸는 놈들이 더 많으니까. 직원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배짱이죠. 자기는 몰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많은 학자 천재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문제를 우리가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언젠가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과거 얘기하면 왜 지구가 평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그랗다는 거를 갖다가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때는 이제는 이제 과학이 발전돼서 그게 바로 뭐가 NP가 P 문제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판정 문제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보죠. 배낭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단지 배낭 문제가 NP 컴플리트 문제라는 걸 이해하느냐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돈역이 배낭에 훔친 물건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컴퓨터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한 특이한 예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가방을 들고 뭐 보스상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훔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가방의 무게는 정해져 있어. 더 많은 무게를 갖다가 실으면 망가져. 그걸 갖다가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는 것이 좋느냐. 그런데 컴퓨터는 정해진 지시의 알고리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대로 움직이다 보면 해결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컴퓨터와 다른 건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죠? 사람은 많은 걸 기억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그 많은 걸 다 기억할 수 있죠. 사람은 많은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인 게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사람은 컴퓨터 그게 없죠. 없습니다. 시키시한 대로 명령인 거죠. 이제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인공지능에서 막 판단하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접근한 초기 단계다. 배낭의 무게는 정해져 있고 물건의 무게와 가치를 있을 때 가치합이 최대가 되도록 훔친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배낭입니다. 이건 뭘 증명하기 위해서다? NP 컴플리트를 증명하기 위한 문제다. 없다는 얘기죠. 해법이. 자, 보죠. 탐욕적 알고리즘이에요. 말 그대로 욕심을 차린다는 얘기죠. 배낭에는 30kg 이상을 채울 수가 없어. 이상이 되면 이건 못 가지고 가는 거야. 도둑놈이. 가장 비싼 것부터 챙기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물건 A, B, C를 훔쳐갈 건데 무게 25kg, 10kg, 10kg야. 100만 원이고 이거는 90만 원이 90만 원이라고. 그럼 탐욕적 알고리즘 첫 번째는 비싼 것부터 찾아가겠다. 비싼 것부터 찾아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짜리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럼 25개짜리 찾아가면 돼. 도박 훔쳐가면 된다고. 30개 충분 내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게 더 낫잖아. 우리가 탐욕적 알고리즘으로 이걸 갖다 명령을 주지. 야, 가장 비싼 거부터 챙겨와. 도둑놈이, 걔가 고동놈이 로봇이야, 로봇.
거기서 지시를 한 거야. 가장 비싼 거 다 담아. 그럼 딱 봤으니까 비싼 거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25kg 담아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왜? 실제는 해법은 B와 90만 원짜리 두 개 하시는 게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 이건 해법이 안 되지. 두 번째는 가벼운 물건을 챙겨봐라. 가벼운 물건. 가벼운 거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탐욕작을 두 번째입니다. B와 C를 선택했잖아. 이건 값이 좀 바꿨어요. 이 예상. 아까는 좀 다르죠? 100만 원 99에서 이렇게 바꿨어. 왜? 한경에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B와 C를 가져갈 거 아니야. 10kg, 10kg. 아까처럼. 근데 이건 얼마? 1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최저가는 어떻게? A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얘기잖아. 최저가를 선택하겠지만 컴퓨터는 모른다고. 지시를 한 건 가벼운 것부터 챙겨와. 그러면 얘거부터 챙겨온다고. 10kg, 10kg. 해결 못하죠. 탐욕적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적화는 인간의 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정답. 요건 3이죠. 탐욕적 알고리즘 3입니다. 3. 요번에는 무게당 가치가 가장 높은 물건부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50kg 50만 원이면 킬로그램당 10만 원이야. 좀 더 머리를 쓴 거죠. 로봇한테 명령을 줄 때. 도둑놈이 뭐야? 로봇이야. 로봇 인조인간. 시키는 대로 간 거야.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무게당 가치가 그러니까 10만 원이잖아. 킬로당. 얘는 6만 원이야. 7만 원이야. 그럼 A와 C를 선택하면 되죠. 10만 원짜리와 7만 원짜리. 그러면 50만 원, 190만 원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돈. 근데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잖아. B와 C를 선택하는 게 훨 낫잖아. 이것도 역시 컴퓨터한테 명령을 주는 탐욕적 알고리즘은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직관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건 컴퓨터고 기계고 이거는 사람이 결정된 해법이라. 정답이야. 참. 이와 같이 방법으로 탐욕적 사용하다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예요. 0과 1이라는 것은 0은 안 가져간다는 뜻이고 1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yes, no라는 얘기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배낭 형태다. 인간의 직관적으로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죠. 최적화를 찾을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직관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NP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얘기한 건데 이거 말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낭 종류에 보면 분할 가능하냐?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낭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분할할 수 있느냐? 분할할 수 없느냐야.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뭘 배운 거지? 이거죠. 분할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건 해법입니다. 자, 분할한다는 건 아까 5kg 50만 원, 10kg 60만 원, 20kg 140만 원이면 우리가 아까 앞에 생각했던 분할이 안 되잖아, 물건이. 이건 분할이 가능하다고 쳐보자고. 분할이 가능하다.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정말 모래알같이 막 분해할 수 있다면 탐욕적 알고리즘은 ABC를 모두 가져오는데 50만 원짜리 5kg, 60만 원짜리 5kg, 140만 원 20kg. 그러니까 이거 10kg 무게를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를 수 없으면 해결 못해 이거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잘라낼 수 있다면. 근데 어떤 물건을 컴퓨터를 훔쳐가는데 잘라가면 돼요? 잘라갈 수는 없잖아요. 쓸모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근데 자를 수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자를 수 있다면 탐욕적과 최적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를 수 없다면 분해가 안 되면 넣거나 넣지 않거나 가방에 넣지 않거나 넣거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는 동적계획법 등으로 다항 시간에 풀 수 있다. 이거는 자르지 못하고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해법을 찾을 때 일단 자를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근사적 알고리즘. 완벽하게 해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분할했을 때 봐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처럼 이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자를 수 없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그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걸 가져갈 때 요만큼 잘랐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해주는 그런 기법을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답은 찾지 못하지만 거의 근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것을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이게 또 다른 부분에 또 나왔던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죠. 동적 계획법은 뭐예요? 문제의 최적화를, 부분 문제들을 최적화해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이용한 문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 자르지 못하니까. 탐욕적 알고리즘 아빠 배웠고, 죄기적 알고리즘 하는 것은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우리가 죄기적 함수 많이 배웠죠? 근사 알고리즘. 최적화는 구할 수 없어. 해법은 구할 수 없으되 어느덧 근사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자, 이것이 이제 알면 이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죠.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죠. 다시 보는 거예요. 힙정리 알고리즘은 이거다. 이거 틀렸다 그랬죠? 배낭 문제에 대해서 다항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모든 NP 문제는 문제를 컴퓨터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결하게 되면 P 문제가 되는데 해결하는 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 7번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바 형태는 실제로 있지만 실제로 결국 물어보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일단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건데, 우리가 1011에서 이진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진수지만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인티저 A하고 0, 1, 0, 1로 해주면 안 돼. 이건 뭐죠? 8진수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A에다가 만약에 1, 0, 1이라고 하면 이건 10진수예요. 10진수. 16진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물론 이 값은 다 들어가는 형태가 다르죠. A가 있다면 101이면 어떻게 돼? 3비트 집어넣으니까 앞에 0이 있으면 8진수, 0이 있으면 16진수죠. 요 3비트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0, 1, 0, 1일 때 이게 뭐예요? 0, 0, 0, 1. 요거는, 아이고, 3개니까 0, 0, 1. 요거는 0, 0, 0. 요거는 0, 0.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진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10진수는 조금 더 표현해야 되겠고. 16진수는 어떻게 돼요? 이게 4비트니까 0, 0, 0, 1. 그 다음에 0, 0, 0, 0. 요거는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10진수로 101은 어떻게 되나 10진수로. 2진수로 바꿔야 시프트가 가능하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1, 2, 4, 8, 16, 32, 64, 128이죠. 그럼 101이 되려면 요 놈하고 요 놈만 필요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9, 6, 14에서 96이 되죠? 5가 필요하죠. 그럼 요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네. 이렇게 돼. 전혀 다르잖아요. 3개가 들어간 값이. 그래서 요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A라는 값이란 말이죠. 먼저 뭘 해준 거예요? 오른쪽으로 2시프트 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2시프트 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2시프트.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잘려나가죠? 맞습니까? 이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건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려나가면 들어오는 비트는 뭐다? 이 부호 비트와 동일한 게 들어가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게 바로 뭐죠? 요만큼 이동한 거죠. 무슨 작업을 수행한 거예요? 요 작업은 요거를 수행한 거예요. 요거. 자, 그럼 요거 다 써야 되겠네. 다시 한번. 0, 0, 0, 1, 1, 0, 0, 1이죠. 요게 바로 A로 오른쪽 2시프트 한 거예요. 자, 이제는 3개를 집어넣어야 되죠. 좌시프트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3개가 추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 15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놈이 있어야죠. 3개가 들어가고 앞에 3개가 잘려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맞죠? 그런데 비트가 1이면 음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얘는 기본적으로 A는 몇 비트예요? 시어너나 자바는 똑같은 베이스니까 정의해주지 않으면 2바이트, 즉 16비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 우리가 8비트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표현했어야 된다? 여기 우리가 시프트를 하고 왜 시프트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뀝니다. 시프트 하는 건 부호와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음수가 됐다 양수되고 양수가 음수되는 건 아니야. 시프트는 이씩 증가시키는 거 곱하기로. 왼쪽 시프트는 2의 몇 승을 곱할 거냐. 오른쪽은 2의 몇 승으로 나눌 거냐니까 곱하기와 나누기의 개념이니까 절대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판단했어야 된다?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0, 0, 0, 1, 1, 0, 0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가 추가되니까 3개가 추가되고 3개가 잘리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부호는. 그래서 1, 2, 4, 8, 16, 32, 64 여기는 128 요거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128에다가 64 더하면 192에다가 플러스 8 하니까 200이란 답이 얻어진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집어넣는 거 확실하지 않으면 이걸 이진수로 판단하기 쉽다. 그 다음 시프트를 이동하는 거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데 하다 보니까 음수가 나왔다? 아니야 이거는. 앞에 8비트가 더 있다는 거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시프트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대칭키 암호 방식과 공개키 암호 방식을 우리가 배웠죠. 기본적으로. 대칭키 알고리즘은 뭐죠? 암호화되는 키하고 복호화되는 키가 서로 같아. 공개키 방식은 서로 다르죠.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고 대표적인 알고리즘 문제는 DES고 이거는 RSA죠. 그래서 공개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서를 암호화시키거나 아니면 전자서명에 보통 사용하는 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가 서로 동일하다. 맞죠? 공개키 암호 방식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관리할 키의 수가 증가하여 변화가 아니죠. 우리가 봤듯이 대칭키는 2의 n의 n-1개죠. 내가 암호화시켜서 서로 통신을 한 게 대해서 암호화할 거 아닙니까? 암호화할 수 있는 대상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이라고 할게요. 10명이면 90이잖아. 45개의 키가 필요해요. 그럼 공개키는 어떻게 되느냐? 2n이죠. 2 곱하기 10명이니까 2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키가 그만큼 줄어든대.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 방식과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 비문화 속도가 빠르다. 대칭키는 똑같은 알고리즘이니까 한 번만 되지만 이 공개키하고 암호화 키, 즉 키가 다르니까 키를 2개 생성하니까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죠. 대칭키 맞고 공개키 암호기 송신자와 발사 서로 같은 키를 쓴다? 서로 다른 키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기억 디귿이죠.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가장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다음 학생 테이블에 튜플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널, 김영희, 서울 튜플을 삽입하고자 한다. 자, 학번이 1, 2, 3 있고 학생 이름 있고 주소가 있는데 얘를 너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객체에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죠? 얘 아닙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3명 있다고 합시다. 3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름 아니죠. 이름 동명이인일 수 있고 주소 같을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한 항을 구분할 수 있는 튜플을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기본 키가 바로 학번일 거예요. 그죠? 그럼 학번에 널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 학번이 없으면 학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를 삽입할 수가 없어. 즉 개체 하나하나를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삽입 불가능하고 관계는 개체는 참조는 뭐냐? 외래키죠. 얘는 외래키가 이제. 개체죠, 개체. 이 개체 하나가 관계 무결성이라는 건 포괄적인 얘기고 여기 또 하나 뭐 도메인 무결성이죠.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온다든지, 그죠? 주소에 뭐 숫자가 들어온다든지, 주소에 숫자가 다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주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들어오는 여기 도메인에 엉뚱한 값을 밀어넣었을 때, 이건 제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도메인은. 요거는 넣을 값을 집어넣었을 때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개체 무결성에 관련 위반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막 3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3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3이라는 학번이 유일한 키가 되는데 학번이 똑같은 놈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기다 4 써주고 여기다 박민수 쓰면 돼, 안 돼? 이건 가능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개체 무결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설명도 드렸고, 자, 마이너스 2.75로 아래같이 IEEE 754 표준을 따라라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요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75 음수를 일단 빼고 2.75를 바꾸면,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2는 1, 0이 되겠고 7호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점. 요건 뭐죠?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0.5, 0.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7호가 되잖아. 그러니까 1, 1, 1, 0 이게 바로 2.75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진수로 표현하면. 자, 표준에 따르면 앞에 하나만 남겨두라 그랬어. 이건 IEEE의 표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1.011로 표준화시킵니다. 점을 하나, 정의 부분을 하나로 놔두고, 그럼 이걸 원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10의 1승이 돼야 되죠. 10을 곱해야 원래 값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치어입니다.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이 들어가겠죠. 자, 지수를 집어넣는데 지수는 1승이에요. 1승. 근데 지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부호는 1이고 지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수 127, 다시 말해서 0, 1, 1, 1, 1, 1, 1, 1이 0승이야. 0승. 이게 10의 0승이라고. 요거 1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의 1승이라고 보는 거야. 10, 이진수잖아. 10의 0승이야, 이게. 그럼 128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의 1승이야. 12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승이다 그러면 2를 도와주면 되는 거고 2승이다 그러면 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28을 기억시키게 되니까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요걸로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수부는 어떻게 돼? 가수부. 가수부는 요거잖아. 요게 가수부죠. 요게 가수부죠.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맨날. 그리고 나머지 다 뭘로 채워라? 0으로 다 채워라.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4비트씩 지금 표현을 해놨으니까 4비트씩 표현해놨으니까 요거 요렇게 나머지 다 0이겠죠? 어떤 거야? 이거 안 되지. 11이 나와야 돼. 이번에. 요게 바로 컴퓨터에 기억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수로 읽어봐. 그럼 마이너스 2.75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요 기억되니까 4번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답이 몇 번? 4번 문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알 수 있는 문제죠. 주기억장치의 물리적 크기 한계. 주기억장치는 비싸죠. 디스크보다.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물론 주기억장치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큰 프로그램이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제한된 환경에서 디스크에 값싼 디스크,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해서 주기억장치를 써야 되겠다. 이런 기술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가상기억장치라는 건 워낙 잘 아는 문제. 레지스터는 CPU 안에 고속 메모리라는 말이 나올 거고, 정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때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와 정적 메모리가 있어요. 동적 메모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실행이 되고 없어지고 실행이 되고 없어지는, 회사로 얘기하면 알바 형태가 동적 메모리고, 정적 메모리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에 들어간 조그만 메모리를 다 쓰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죠. 워낙 쉬웠던 문제. 3번이 답이죠. 다음 시연어 문제죠. 다음 형태의 실행 결과를 오는 건 뭐냐. 자, 일단 form은이 나오죠. form은. sum이 있어요. sum이 0에 초기화하겠다는 건 누적하겠다는 거죠. 이게 누적이죠. 이거는 우리가 모르면 시연을 전혀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자, continue는 뭡니까? continue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밑에 거 하지 말고 다시 계속 진행하라는 얘기죠. 반복하는 과정에서 continue를 만나면 밑에 거 하지 말고 다시 반복 진행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form을 벗어나, 이런 뜻이죠. 어떤 조건을 만나면 돌다가 나가, 이런 뜻이고, continue는 그 이유는 수행하지 말고 다시 반복의 처음으로 가라.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라 진행을 계속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초기화됐고 10 조건이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증가를 많이 했죠.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 3, 5, 7, 9, 11 막 갈 거 아닙니까? 2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10이 2 하일 때는 돌지만 2 상이 돼버리면 조건이 만족되지니까, 조건이 틀리니까 벗어나는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1, 3, 5, 7, 9로 변합니다. 자, 요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i%E, i% and죠. 자, 퍼센트는 뭐예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정확히 말하면 이 의미는 2로 나눈 나머지 0. i는 3으로 나눈 나머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if에서 i는 2, 0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6의 배수가 되면요. 왜? 2의 이거 0이잖아. 2의 배수죠? 3의 배수가 참이잖아. 2의 배수가 되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6의 배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 없어. 이거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들어올 때 시연어는 참과 거짓을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참은 1. 즉 0이 아니면 다 참이라 그랬잖아. 이런 경우죠. if에서 7. 이건 뭐야? 7에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거짓이 아니고 참입니다. 참. 우리가 책에 있는 것 중에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얘는 A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0이 아니야. 얘는 참이야 참. A가 뭐가 들어가 있든.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다 참이란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야, 써볼게요. if 2가 1, 2, n% 1, 3이잖아. 요거 뭐야? 1을 1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1이에요.
2의 배수가 아니잖아. 2의 배수. 2의 배수나 3의 배수는 0인데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이니까 아니라 참이야. 참이니까 만족하니까 이거 밑에 거 수행 안 한다고. 썸 안 해. 얘는 참이니까 컨티뉴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썸 안 한다고. 누적을 안 한다고. 얘를 안 한다고. 자, 두 번째 볼까요? if 3 나누기 2 3 나누기 3 됐어요? 이거 얼마야? 얘 1이죠? 얘도 1이죠? 왜? 3을 2로 나누면 1이잖아. 얘는 어떻게 돼? 3을 4로 나누니까 0이네. 참과 0이 거짓이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컨티뉴를 안 만납니다. 얘를 안 만나니까 얘를 수행하게 되죠. 그럼 썸에다가 이건 썸은 어떤 뜻이죠? 이거죠. 썸에 원래 들어가 있는 0값에다가 뭐를 더하라는 얘기? i를 더하라는 거니까 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3. 3이 기억된 거예요. 자, 다섯 5도 보세요. if 5 나누기 2 그 다음에 5 나누기 3 뭐예요? 나머지 1 둘 다 참참 컨티뉴 수행 안 해. 컨티뉴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썸 누적해 안 해. 안 하죠. 7 마찬가지겠죠. 7 2 7 3 나머지 얘도 1 나머지 1 그러니까 얘도 컨티뉴를 수행하죠. 썸을 안 합니다. 9 if 9 나누기 2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9 나누기 3 얘는 어떻게 돼? 1 얘는 어떻게 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 거짓이니까 거짓이죠. 얘는 컨티뉴를 수행을 안 하고 썸을 합니다. 그죠? 그럼 썸은 어떻게 돼? 9를 누적하는 건데 원래 얼마 들어있었어? 3 들어있었잖아. 3 들어있던 곳에 9를 누적하니까 답이 얼마? 12를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패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답은 3번. 이거죠. 요 형태가 이렇게 1이 된다는 거고 요 형태가 1이 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3, 9 같은 경우가 바로 0이 나오잖아요. AND 연산은 0일 때는 무조건 거짓이니까 썸을 하죠. 컨티뉴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속 반복을 진행하는 것뿐이고. 자, 그 답은 12. 13번. 다음 설명하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거죠. 자, 이건 우리가 몰라도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적 개발 방법론. 우리가 배웠던 모듈화 시켜서 모듈화 기법이라고 그랬죠. 객체 아니죠. 컴포넌트는 모듈을 묶어서 그러니까 객체장 발목먼 코드로 다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 모듈을 컴포넌트 시켜서 만든 거라고. 자, 에자일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죠. 절차와 도구를 넘어선 개선과 화합.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기법이 아니고 문서를 배제화시킨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문서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죠. 아니다. 문서가 중요하지 않다. 소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너무 문서화하다 보니까 문서화 시키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빼먹는다. 오히려 사용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요청한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소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바로 에이자일 방법이라는 거죠. 고가 협력, 변화에 대응 쉽게 돼. 문서 핵심이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망과 달리 문서를 강조하지 않고 변경을 충고하며 개발 측부터 소프트웨어 검사를 병행하고 강력히 요구한 이러한 방식을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에자일의 근간을 둔 거다. 영향을 준 것이다. 이 부분이죠. 13번에 1번. 다음 부울대수죠. 혹시 부울대수 생각 형태처럼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자, 요거 A가 나오느냐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요거부터 보죠. 자, A로 똑같은 게 있으면 전개하면 안 돼. 이렇게 다른 게 있을 때 전개해야 돼요. 서로 켤레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준다? 빼내라 그랬어요. 즉
있다면 같은 거 있을 때 전개할 필요 없고 만들어내야죠.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얘를 A 플러스 형태로 만들어내야죠. 자, 그러면 A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야 돼? 플러스는 누구야? 여자잖아. 오양이잖아. 오양은 누굴 좋아해? 남자를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써줘야 A는 A가 되죠. 플러스 여기다 1을 쓰면 1이 돼버리잖아. 플러스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모르는 A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되지? A로 묶어낼 수 있네? 맞죠? and잖아. and는 누굴 좋아해? and는 여자를 좋아하잖아.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 싫고 여자 무조건 여자 좋아. 그래서 A 플러스 0. 그래서 누구 좋아? 오양 싫고 여자 싫고 해. 이 답이 맞죠? A가. 두 번째. A 플러스 A 바 B. 자, 이럴 때는 전개를 하라고. 켤레가 있을 때는. 그럼 A 플러스 A 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여자잖아. 오양. 남자가 되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 0도 되고 1. A가 0이면 A 반은 1. A가 1이면 A 반은 0. 오양은 누굴 좋아해? 남자를. 1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 자, and는 누굴 좋아해? 남자 싫어한다니까 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돼. 맞고 3번. 틀리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고 기본이 되는 거죠. 전산기 구조로서는 가장 쉽게 나온 켤레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개를 하라고 이럴 때는 A, A 바 플러스 A, B 되죠? 요거 뭐야? and죠. and는 누굴 좋아해? 여자. 자, 누굴 좋아해? 오와는 여자를 싫어하고 남자가 될 수 있는 얘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A, B가 되는 거죠.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A, B 플러스 A, B 바. 자, 요것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부터 계산하면 A를 끄집어낼 수 있고 B에다가 B 바. 되죠? 요건 뭐야? 오양은 누굴 좋아해? 2일. 남자를 좋아해. 당연히 and는 누굴 좋아해? and는 1, 남자보다 A를 좋아하겠지. 여자가 될 수 있는 A를. 그럼 여기는 A 이렇게까지 성공이 됐네. 전개하면 A 플러스 A 바 and A 플러스 B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오양이니까 1을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nd는 누굴 좋아해? 남자 싫어해. 결국은 A 플러스 B인데 A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것도 요령이에요.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을 거꾸로. 항상 순서대로 풀면 운이 나쁜 선 시간 너무 빼서 모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열과 연결 리스트죠. 자, 배열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차원 배열입니다. 메모를 이렇게 확보해서 사용하는 거고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링크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 다음 번지를 가리키를 영역. 이렇게 쓰는 게 단일 링크드 리스트죠. 연결 리스트. 자,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하여 희소행렬을 표현하는 데 효율적이다. 희소행렬이 뭐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면 이게 행렬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0이 너무 많다 이거야. 0이 많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행렬이나 방정식은 다 컴퓨터, 수학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를 배열을 집어넣는 게 가장 알맞을 건데 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0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낭비가 쉽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1, 1, 1, 5
1151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희소행위를 집어넣을 때는 효율적인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첫 번째가 틀린 겁니다. 연결 리스트의 배열은 원소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데 비용이 크다.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얘네를 다 이동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5회가 1로 이동하고 1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이 돼야 되거든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은. 그러나 얘는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거든. 삭제했죠. 연결 리스트의 배열의 이미 위치 이동하는데 접근에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왜? 연결 리스트의 배열은 이미 위치에 있는 원소를 접근할 때 효율적이죠.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개 원소를 관리할 때 연결 리스트가 n, 크게 배열보다 메모리상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많이들 걱정했던 문제인데요. First out, first input. 보통 자본에는 R날이 나왔었죠? 많이 질문들을 했었고 이것은 다 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집어넣으래요. 응답 시간이 단지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반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의는. 응답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이 돼서 CPU를 만들 때까지가 응답 시간인데 출제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응답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응답 시간을 반환 시간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답 시간이 이거 계산하는 거 다른데 헷갈리면 안 되고 바로 밑에는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들어온 시간. 여기가 P1. 그죠? P1이 처리 시간이 2가 됐잖아. P2. 2가 되네. 여기 4가 되겠죠. 여기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4가 돼. 여기가 2가 되니까. P3은 순서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3이 되니까 7이 되겠네. 그죠? 그다음 P4는 9네. 9. 자, 이렇게 되네요. 그대로 계산하면 되네요. 평균 반환 시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평균 실행 시간. 요거. 평균 시간 2 플러스 3 플러스 9를 4로 나눈 값을 더해서 뭘 계산한다? 4에다가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대기한 시간이 있어 없어? P1은. 들어오자마자 처리했으니까 얘는 대기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P2는 그림상에서 보면 P2는 2를 기다렸지만 결국 얘가 도착한 게 2초 후에 도착했으니까 얘는 결국 기다린 시간이 없는 거잖아. 난 2초 후에 들어왔다고. 근데 2초 동안 지금 A가 첫 번째 처리하고 있었어. 얘는 기다리는 시간 없어. 대기 시간이. P3은 그림상에서 몇 초를 기다렸어? 4초를 기다렸죠. 그런데 얘는 몇 시에 도착해서 3초를 기다렸잖아. 3초에 도착했잖아. 얘는 앞에 그림을 보니까 2초를 처리했는데 얘는 3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4초지만 그림상에서 3을 빼니까 되겠고. (4 빼기 3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P4는 그림상에선 2초, 7초지만 얘가 도착한 시간은 4초니까 7에다가 빼기 4. 그럼 얼마야? 이거는 0, 0, 1, 5, 3, 4네 4.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위가 0, 0, 1, 3이니까 4잖아. 그러니까 답은 0, 1이고 여기는 얼마야? 2 더하고 16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냥 4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 5가 됐다. 답이 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케줄링 계산에서 가장 또 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공부들 많이 했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죠. 워낙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B라는 네트워크 있다고 합시다. 여기 컴퓨터하고 여기 컴퓨터 서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이쪽이 서버 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쓰는 프로토콜이 TCP, IP. 인터넷 프로토콜이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을 할 때 쭉 접속을 통해서 해당되는 데 링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쭉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기가 만약에 고시 클래스 서버라고 하면 여기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주소를 쳐야 되거든요. 주소를 쳐서 가져오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게 바로 IP 프로토콜이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내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것이 바로 전송 프로토콜인 TCP 프로토콜입니다. 전화로 얘기하면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번호를 눌러서 샌드를 눌러서 전화를 받게까지 하는 걸 누가 해주는 거야? IP 프로토콜이 하는 거고, 받은 다음에 너 누구니? 나니? 오케이 설정을 한 다음에 계속 말을 하고, 야 말 잘못됐어 다시 보내, 잘 가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걸 TCP가 주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IP라고 하는 얘는 연결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연결성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TCP는 뭐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연결형이라고 그래요. TCP 계층에서도 UDP라고 하는 게 있는데 UDP는 역시 비연결이죠. 얘기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 TCP는 비연결이 아니죠? 틀렸죠. 연결형입니다. TCP는 어디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전송 계층입니다. 3번 IP는 잘못된 패킷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얘는 TCP가 하는 거예요. IP가 하는 게 아니고, IP는 각 패킷에, 날아다니는 패킷의 헤더 부분, 주소 부분, 해당되는 패킷의 목적지까지 전달해주는 경로를 확보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CP에서 얻어진 그런 데이터를 바로 IP 프레임에 실어서 보내서 주고받고 하는 작업. 답은 4번입니다.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자, 다음 설명한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프랭크 로젠브라트가 고안한 인공신앙망과 딥러닝에 대한 기반입니다. 역시 이것도 처음 출연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내용이라도 간단히만 접했었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정렬 알잖아. 이거 아니죠? 퀵소트 해봤잖아요. 그 다음 디지털 포렌식이죠.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은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컴퓨터를 지워버렸어. 그럼 다시 그걸 복구시켜서 범죄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문제. 두 가지인데, 이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단어들을 어떤 게 중요한 검색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컴퓨터에서 검색어들을 많이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검색어들이 들어온 거를 막 모아놔. 그 검색어들을 막 모아놓는 작업을 맵이라고 그래. 맵. 그 검색어를 만약에 검색어 A다 그러면 얘가 한 700번, B라는 게 뭐 600번, C라는 단어가 500번 이렇게 랭킹을 부여하는 게 리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가장 큰 하트 한 이시가 이거구나, 이 단어구나, 이것들에서 지금 현재 검색어의 동향, 관심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쓰는 그런 기술을 맵 리듀스라고 하는 거고, 퍼셉트론은 바로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처음 접했을 내용이었고, 자, 우리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정렬, 소트 알죠? 맵 리듀스는 빅데이터 기술로 맵은 데이터 텍스트 형태로 입력이 되면 64개씩 분할해주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맵이라고 하고, 그 다음 리듀스는 그 정리된 것을 결합해 동일한 단어를 카운팅하는 형태를 리듀스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맵 리듀스라는 건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각종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었다가 인터넷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정렬 알고, 디지털 포렌식 알고, 맵 리듀스냐 아니면 바로 퍼펙트론이냐, 퍼셉트론이냐, 이 두 가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죠. 자, 인공신경망을 생각을 해볼까요? 결국은 이 사람의 기술은 인간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계산의 능력, 많은 계산, 빠른 계산,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극복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접근하지 못한 건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죠. 컴퓨터를 발전시켜 유사한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욕구죠, 욕구. 알파고 들었죠? 뉴런이 뭐죠? 옛날에 우리 생물 시간에 뉴런, 신경세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해야 우리가 컴퓨터로 뉴런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상돌기가 있고 축색돌기가 있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입력층이 있고 축색돌기가 출력층이 있다. 시냅스가 존재하며 전달. 이게 다 뭔 말이냐를 한번 보죠. 이겁니다. 이게 생물 시간도 아니고, 자, 이것이 신경 수상 돌기예요. 이게 수상 돌기라고 하고, 이게 축색이고, 이래요. 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로. 100% 구현할 수 없다는 건 다 알 거고,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바로 돌기죠. 축석 돌기라 그래, 이거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보느냐? 여기를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신경망이거든요. 입력이에요.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가 바로 출력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럼 이 단계를 더 늘려나가면 이런 모습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더? 자, 인간의 뇌를 모사한 신경망 알고리즘이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거죠. 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해결했던 그런 문제죠. 가중치압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올 때 입력이 똑같은 1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입력선을 만든다고 합시다. 컴퓨터에다가. 그럼 들어오는 거를 센서니까 센서의 강도, 우리가 전기가 항상 1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게 0.7에 들어올 수도 있고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0.3이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합이 0.만약에 평균이 0.8이다. 그럴 때는 입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두면 그만큼 인간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미묘해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들어오는 입력량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사람은. 물하고 불, 책상하고 고무, 사람 얼굴하고 다 다르잖아. 이 미묘한 감각을 입력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4개가 아니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그걸 판단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 출력을 하겠다는 거죠. 어떤 뉴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추겠다는 거죠.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다층으로 가겠다. 왜? 우리가 보면 이게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엄청나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신경망을 이용한 거죠. 입력 신호의 가중차압이 일정한 수준이 될 때, 여러 개 들어온 입력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인계값이 되면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값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도록 한다. 단층은 별로 의미 없고 다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망 뉴런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 수 있다. 흡사도 안 돼. 그냥 따라가기죠. 따라가기. 자, 그래서 세 개 층은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으로 만들어낸다. 세 개 층으로 하는 게 바로 다중 퍼셉트론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가죠. 이겁니다. 아까 뉴런이라는 그림을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우리가 입력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이건 중간에 거치는 부분이고, 이게 출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층이라는 얘기죠. 다층. 이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것이다. 결국 따라하는 건 뉴런을 컴퓨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게 바로 퍼셉트론이에요.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으로는 같은 층에서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력층과 층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여기 다 들어오고 여기 다 들어오고 여기 다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해도 사람이 신경세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기본 구조는 갖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과학이 더 발전이 되고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상태로 보면 우리가 P 문제라고 할 수 있고 NP 문제는 인간과 똑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NP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언젠가는 가겠지. 자, 입력과 출력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랑 직접 연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거쳐가야 된다고. 각 층은 완전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가능성 있는 것들은. 인공신앙의 다층 퍼센트 특징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해주면 뭐 생각적으로 같다. 연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틀린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얘기죠. 입력층과 출력의 유닛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개수가 똑같다면 똑같은 결과를 뽑아낸다는 것은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5개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개가 되고 1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닛 개수는 입력층과 출력보다 많거나 적어도 되는 거고 바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 은익층이 많을수록 뭐가? 이게 많을수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계학습이죠.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학습이 계속 알파고처럼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 가르치는 기계학습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2개였죠. 키워드가. 딥러닝과 바로 신경신흥망. 이것이 핵심 다루는 게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거죠. 빠른 영역을 제끼고 디지털 포렌스도 안다고 보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는데 맵디리스는 바로 빅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다. 19번 관계형 데이터의 뷰에 대한 얘기죠. 뷰는 우리가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기본 테이블이. 근데 여러 사용자들이 이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접근했을 때 이걸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이 문제의 보안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 즉 DBA가 관장하게 해주고 나머지 놈들은 어떻게 주라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필요한 것만 추출해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테이블을 무슨 테이블이다? 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래 있는 기본 원소스에다가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읽어왔다. 그럼 여기서는 수정이 안 돼.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잘못하면 이걸 다시 제거해버리고 다시 추출해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하려면 바로 셀렉트하고 어떤 셀렉트라는 건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 필요 없는 이거 필요 없으면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드롭 이런 형태의 명령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논리적 독립성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따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거죠.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안 건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 DBA가 야 이건 보면 안 돼.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뷰에 대한 제약이 없어가 아니라 셀렉트나 드롭이고 나머지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워낙 잘 나왔던 문제. 데이터 관리에 단순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 우리가 했던 문제죠.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2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보통 새로운 문제는 하나가 나오기 마련인데 앞에서 배웠던 6번 문제, 5번 문제죠. 5번 문제가 6번 문제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적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 핵심이에요. 단어는 뭐 부분이란 만지. 이게 동적 계획법이고 탐욕적 알고리즘을 배웠고 죄 기준은 계속 반복하는 거. 답이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쉬운 문제는 다 쉽게 나왔고 3개 정도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기존에 알고 있는 문제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의 추이련이 3개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정도 수준이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게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 책을 보신 분들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3개는 빼고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